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일요일 뉴스A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이 아닌 대전 현충원행을 선택했습니다. 천안함 희생 장병 모욕부터 참배할 계획인데요. 당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등 주요 당직자 인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캠프 진용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치 행보에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이준석 현상이 야권은 물론 여권의 대권 구도에도 변화를 가져올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공군 부사관 성폭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상관 2명이 구속됐습니다. 제2의 조주빈이라 불리우던 남자 N번방 사건의 피의자 김영준의 범행 행각이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당대표가 내일 첫 공식 일정을 앞두고 준비 작업에 한창입니다. 오후에 김기현 원내대표와 만나 정책위 의장 등 주요 인선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한희 기자,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겠습니까? 네, 당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과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원회 의장을 누구로 선임할지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후 4시 김기현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갖고 논의할 예정인데요. 우선 사무총장에는 4선의 중진 의원이죠. 권성동, 박진 의원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원내 경험이 없는 이 대표가 당의 변화를 이끌되 경륜 있는 중진들로 안정적인 당 운영을 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정책위 의장에는 3선의 김도읍, 재선 성일종, 초선 윤희숙 의원이 거론되는데요. 정책위 의장은 새로운 당원 당규에 따라 원내대표와 논의를 거쳐 정해야 합니다.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장에는 현 지상욱 원장을 유임하거나 윤희숙 의원이 발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대표는 김 원내대표와 논의를 마친 뒤 최고위원들과도 전화 협의를 거쳐 주말 내에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당 수석 대변인의 초선 황보승희 의원을, 비서실장엔 역시 초선인 서범수 의원을 각각 내정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요 당직 인선은 내일 첫 최고위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이두화 변호사, 장희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번 주 이준석 신임 당대표 국민의힘 당수에 올랐습니다. 자, 오늘 주말을 맞아서 내일 이제 첫 공식 일정 할 텐데요. 주말을 맞아 국회로 출근을 했습니다. 따릉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이 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국회에 출근하는 모습 오늘 여러 뉴스에서 많이 제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모습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자유분방한 모습이에요. 원래 차량을 타고 이제 이렇게 차량 기사들이 좀 이렇게 국회로 모시고 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지금 혼자서 저렇게 백팩을 메고 자전거를 타고 직접 국회로 출근하는 모습입니다. 오후에 김기현 원내대표를 만나서 당 인선 이준석 호에 누가 탑승하게 될 것이냐. 이 당 인선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준석 당 대표는요, 내일 첫 공식 행보에 나서는데 정치인들 첫 공식 행보하면 정치에 나서는 사람들 서울 국립현충원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재전 현충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천안함, 서해에서 우리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장병들을 참배하겠다. 이렇게 나선 건데 얼마 전 이준석 대표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보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발언 같은 경우에는 최원일 함장님에 대해 가지고는 거의 제복 군인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모욕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께서도 당내 인사의 발언에 대해 가지고 적절한 입장 표명을 통해서 최원일 함장님과 그리고 유족들 그리고 생존 장병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11년 전에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에 치료비도 이제 자부담해가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모욕해야 됩니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이거는 너무 가혹합니다. 네, 인터뷰 말미에 보면 이제 울먹거리는 그런 사운드도 들어가 있는데요. 당대표가 되면 첫 일정으로
이 서해에서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우리 장병들을 찾겠다. 관행과는 좀 다릅니다. 관행은 항상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는 게 관행이에요. 정치권에서는.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이 천안함 장병이나 또 최원일 함장과 관련해서 민주당 당직자 출신 한 출연자의 막말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무섭게 표출되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 젊은 장병들 그리고 그 막말에 분노했던 이 젊은 층을 다 아우른다는 뜻에서 대전현충원과 함께 뭐 서해 수호의 날 관련된 이 분들을 또 기리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선 시점을 돌이켜보면 최근에 천안함 장병분들이 다시금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된 건 아무래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충일 즈음하여서 이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방명록 글을 남긴 것. 그리고 천안함 전 회장인 전준영 전 회장을 만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 만남 이후에 여권 출신 패널에 소위 최원일 함장 비하 발언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이 국방부 앞에서 시위하는 분을 찾아갔습니다. 이런 일련의 흐름을 놓고 볼 때 전통적인 안보관을 과시하면서 보수의 전통 지지층을 붙잡겠다. 그리고 천안함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2030의 민심을 붙잡겠다는 것 외에 윤석열 전 총장이 미리 했던 행보를 조금 따라가는 그런 의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 연결고리를 만들겠다는 이준석 대표 특유의 대놓고 드러내진 않지만 은근하게 이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그러한 정치적 의도도 나름은 있지 않은가 여러 각도에서 해석이 가능한 행보인 것 같고요. 사실 이 정치적 행보 해석 외에도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2018년부터 천안함 전 회장과 교류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다고 제가 직접 전해 들었습니다. 천안함 장병 측으로부터. 네. 그래서 이번 행보가 단순히 어떤 일시적 이벤트성 행보라기보다는 벌써 3년, 4년째 계속해서 이 천안함 장병들과 함께 해왔던 그러한 행보의 연장선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공공연히 뭐 친분을 과시했던 우리 장해찬 평론가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분석이 거의 맞을 걸로 이렇게 봐도 되겠죠? 뭐 글쎄요. 근데 공과사는 또 다른 거니까. 네. 저의 해석일 뿐입니다. 네. 네. 안보를 강조하는 이준석 대표 이제 취임 이후에 첫 주말에는 당직 인선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공개된 이 당직들을 좀 보면요. 초선이 전면에 나왔어요. 당대표의 비서실장에는 서범수 의원이고요. 자, 수석 대변인에는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이제 뭐 나이가 워낙에 젊다 보니까 비서실장이 사실 58세고 나이 차이도 꽤 나는 좀 이례적인 그런 좀 신선한 모습이 이제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당직 인선 이걸로 끝이 아니고 여러 명이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들이요. 근데 이 당직 인선을 하는 과정에서 최고위 다른 지도부들과의 어떤 이견 혹은 잡음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도 나오는데 이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 분위기 어떤지요? 예. 당대표 비서실장하고 수석 대변인은 주로 당대표를 수행을 많이 해요.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하고 그 본인의 최측근이고 그다음에 이 두 분은 한 분은 공식적으로 당대표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 한 분 비서실장은 그 의원들과 소통을 보통 맡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분에 대해서는 대표가 정말 뭐 별로 누구랑 상의할 필요 없이 전격적으로 임명을 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인선 정책 의장은 네. 김기현 원내대표하고 의논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네. 사무총장이라든가 아니면 여의도연구소는 또 재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여기 원장 이런 분들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좀 의논을 할 거예요. 의논을 할 텐데 저는 지금 이름이 오르내리시는 분들, 그 거의 하마평에 오르내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최고위원회의에 있는 분들을 조금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친분이 있는 분들이 네. 있지만 별로 반대가 없을 것 같아요. 반대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비서실장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서병수 오선 의원의 동생이죠. 친동생이고 서울대 나와서 행정고시 붙어서 이제 경찰대학 학장까지 하신 분인데 초선 의원이지만 그 연륜이 되게 긴 분이죠. 그리고 이렇게 당내 의원들하고 접점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 소통이 잘 될 거고요. 황보승희 수석 대변인도 사람들이 초선 의원인데 수석 대변인은 보통 재선급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렇죠. 20대에 비서를 했어요. 국회의원 비서를 네. 했고요. 의장 비서를 했나요? 아니에요. 네. 그때 의원 비서를 했어요. 의원 비서를 했고 부산시 의회 의원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방송 관할하는 그 문화체육관광위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이해도가 높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사석에서도 만나봤지만 잘 할 거라고 믿고요. 의원님 저 궁금한 게요. PK 맞아요. 지역구를 그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 다. 예. 어떤 뭐
안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책위 의장에도 이제 PK 출신의 삼선 의원 김도우 의원 얘기가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물어보시는데 PK가 우리가 이제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TK 지역은 아버지 어머니가 다 TK 지역이어서 이번에 그 모 개그맨 비하 발언이 있을 때 개그맨 발언이 있을 때 이준석 대표의 출신 지역이 오히려 막 대구 경북 지역이 회자가 아주 됐죠. 네, 네. 알려졌어요. 근데 PK 지역은 그 다음으로 사실은 수도권과 비슷하게 그 책임 당원이 많은 지역인데 PK 지역에서 최근엔 계속 당 대표가 많이 나왔어요. 박이태 대표 이후로는. 그래서 PK 지역에서 본인도 그 PK 지역이 항상 스윙보트 역할을 한다. 그 PK 지역 중요성이 있는데 왜 그렇게 부각이 안 되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PK 지역에서 대표가 나오든 아니면 당직 인선에 있어서 일정 부분 고려를 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PK 지역이 이번에 초선 의원들이 또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개혁 성향의 초선 의원들을 발탁한다고 했을 때 발탁하기에 이제 인재군도 인물군도 넓은 편이어서 PK 지역에 또 이런 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또 있습니까? 네, 제가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덧붙이자면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는 부산시장 출신의 서병수 의원과는 친형제지만 정치적 노선이나 성향은 매우 다릅니다.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발언으로 사실 구태보수 올드보수로 완전히 낙인이 찍혔다면 반대로 동생인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개혁적인 성향 그리고 소위 말하는 바른정당계들과 여러 가지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성향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형제라고 해서 뭔가 비슷하게 이준석 대표가 서병수 의원의 노선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냐.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건 굉장히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콕 집어서 설명을 네.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충남 출신의 재선 성일종 의원이 상당히 중역을 맡게 될 겁니다. 네. 이준석 대표와 이전부터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또 충청도 출신이라는 점이 지금 대선 국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일종 의원이 어떤 당직을 맡는가도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뭐 구태보수, 올드보수는 일각에서 저의 나오는 개인적인 표현일 생각이죠. 수 있으니까요. 혹시 또 서병수 의원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준석 당대표 이 체제 관련해서는 기대도 많지만 우려도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SNS에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개적으로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내용을 쭉 보면은 그러니까 당선을 환영한다 하면서 이준석 스타일로 새로운 길을 마음껏 가보라. 섣불리 경계하고 또 꼰대식으로 가르치려고 들지 말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교수님. 지금 밑에 이제 보면은 이제 이준석 대표도 댓글을 달아서 많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다, 대선 승리로 보답하겠다라고 화답을 했는데 이런 공개적인 응원 SNS 글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30대 영선 대표, 사실은 뭐 당의 어떤 지지 기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지 않거든요. 상당히 불안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권영진 시장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는 참 저는 다행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국힘당의 어떤 단합이라든가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뭉쳐보자는 그리고 다른 얘기들을 내게 하는데 이제 저해하는 그러니까 저지하는 그런 네.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원로로서 또는 이 TK의 어떤 시장으로서 좋은 언급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30대 영선의 대표로서 사실 공약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론 배틀로 그렇죠. 이제 토론 배틀, 네. 대변인을 뽑는다. 그런데 지금 황보승이 수석 대변인을 내정한 부분은 네. 그 공약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맞지 않는다. 그렇죠. 이 부분도 적용을 했어야 되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수석 대변인도 대변인이기 때문에 같이 토론 배틀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본인이 공약한 부분을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분이 황보승희 의원이 요즘 것들 연구소라는 그 부분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하고 세 네. 명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가까운 친분 관계로서 지금 이것이 이 당직이 인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무총장, 정치의장 등등의 인선을 할 텐데 사실 무난하고 안정적인 중진들을 사실상 자리를 주게 되면 무난은 하지만 변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난하지만 변화는 없다. 30대 대표를 이렇게 국민들, 야권 지지자들이 뽑았을 때는 대폭 어떤 변화를 요구했던 것인데 그 부분이 다시 또 타협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큰 폭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대표의 모습이 기대되는 것이죠. 네, 지금 이준석
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수락연설을 하면서 비빔밥 인선, 비빔밥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무총장 얘기, 장채기 의장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를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후보군 얼굴이 나오죠. 권성동 4선, 박진 4선, 정채기 의장 후보군에 김도읍 3선, 성일종 재선, 윤익숙 초선,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여의도 연구원장, 연구소장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까 분석은 무난하지만 변화가 없는 것.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수석 대변인도 원래 재선급이 하는데 여성 초선이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그 이준석 대표가 대변인과 상근 부대변인은 토론 배틀로 뽑겠다고 했고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석 대변인도 대변인인데 왜 여기는 그렇게 안 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대다수 눈높이로 봤을 때는 또 상근 대변인하고 상근 부대변인하고 대변인은 토론 배틀로 뽑고 수석 대변인도 보통보다는 조금 급을 낮춰서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그렇지만 현역 의원이고 정치 경륜이 있는 초선인데 개혁 성향이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당원들은 좀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밖에서 봤을 때는 그 상근 부대변인하고 대변인은 이제 토론 배틀로 하면 이준석 대표 주장처럼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없는 만 25세 이하의 젊은 사람이 국회의원 정론관에 서서 브리핑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걸로 저는 여러 가지 모습을 앞으로도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비서실장, 사무총장, 비서실장은 정해졌고 사무총장이나 여의도 연구원장, 정책위 의장이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렇게 젊은 대표랑 일하겠다고 하는 저 현역 의원들부터요. 저는 그거부터 기존의 정치 문법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생각이 열려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안정감도 있고 지역안배, 아까 장혜창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지역안배도 일정 부분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내에서. 그렇게 하면서 더 또 중요한 자리들이 있어요. 전략기획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무총장 밑에도 사무부총장 이런 자리들이 있는데 그런 자리들을 또 젊은 사람을 중용해서 이제 배치를 하고 하면 전체를 보고 해야지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비평을 위한 비평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에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도 선출이 됐지만 지도부인 최고위원들도 선출이 됐고 상당수 여성분들이 많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원래 좀 생각하고 있던 남은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도 이제 원외에 여성 전문가로 채워놓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정말 여성이 많은 지도부 또 당직도 초선이 많은 그러니까 초선과 여성이 전면에 나서게 되는 이런 구성이 다소 신선하다, 좀 볼 수 없었던 구성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원외 여성 최고위원을 지명하게 된다면 지도부의 여성이 과반 이상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선거전 내내 여성 할당제나 청년 할당제 없애겠다. 네. 공정한 경쟁하는 게 오히려 더 많은 기회를 보장한다고 말했는데 어쨌든 결과는 이준석 대표 말대로 되고 있어요. 여성 할당제 적용하지 않았지만 여성들이 지도부의 과반을 차지하는 굉장히 보기 드문 현상이 일어나게 됐고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따로 할당제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더 많은 점수를 준 건 아닌데 청년 최고위원 후보 중에 현역 국회의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원외인 90년생 가장 나이가 어린 현역 당협위원장인 김용태 위원장이 90년생으로 최고위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나 당원들도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동안 할당제로 청년이나 여성을 등용하는 게 올바른 해결책의 전부는 아니었겠구나. 오히려 여러 가지 이 기득권의 이 견제장치를 제거시켜주고 좀 공정한 판에서 경쟁할 수 있게 놔두면 더 많은 여성이 지도부에 선출될 수 있고 더 어린 청년들이 지도부에 선출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판이 열리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기에는 충분한 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첫 술에 모든 게 다 완전히 배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준석 호가 어떻게 순항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능력주의가 모든 이 사회 문제에서의 100% 완전한 대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필요도 있어요. 하지만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고 했던 제도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여성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이 정치권 내부로 끌어오는데 좀 힘을 실어줬나 생각해보면 결과는 좀 미비했거든요. 근데 지금 최고 지도부 과반이 여성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준석 호의 첫 번째 실험은 성공했다고 평가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이런 겁니다. 그래도 기자 입장에서 저도 이제 출입을 이제 이 당 출입 전임 당을 출입을 했는데 이게 한참 개파주의가 얘기가 많았습니다. 제가 출입할 때는 이제 친박이냐 비박이냐 김무성 대표와 뭐 서청원 최고위원회 이런 다툼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런 뭐 최고위원 지금 얼마 뭐 진용이 갖춰지진 않았지만 아직 원외 한 명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최고위원 진용을 봤을 때 당 대표와 뭐 화합을 해서 갈지 좀 불협화합이 날지 좀 어느 정도 예견이 가능할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지금 최고위원들 몇 면을 보면 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조수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 굉장히 강성에 본인의 어떤 주장을 뭐 굉장히 거침없이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사실 최고위원 회의석상에서 상당한 충돌도 예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충돌, 이견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사실 변화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진용은 잘 갖춰져 있다. 그리고 특히나 여성이 절반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높은 기대감은 또 그만큼의 어떤 성과를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과제를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해야 되는 건 굉장히 많거든요. 야권을 통합하고 윤석열 전 총장을 영입하고 경선을 무난하게 치르고 대선을 승리하고 등등의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최고위원들을 잘 이끌고 불협화음 없이 나가느냐 이것이 시험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국면도 또 눈앞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출발한 이준석 체제에서 또 한 명 주목받는 인물 김종인 전 위원장이죠. 한번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충분히 기여를 하실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거꾸로 나중에 가가지고 저희가 제안했을 때 그분이 안 오실 것도 걱정해야 되는 건 아닌가. 지난 한 10년간의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대선 선대위원장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하신 분 또는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그 능력을 보여주신 분은 김종인 위원장이기 때문에 후보가 만약에 물어보신다면은 적절한 인사로 추천을 하겠으나 그건 전적으로 후보가 판단하는 지점입니다. 네, 뭐 대선 국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김종인 전 위원장을 다시 좀 어떤 역할, 선대위원장으로서 영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공개적으로 여러 번 밝혔어요.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지켜봐야겠지만요, 변호사님. 이렇게 다시 또 김종인 역할론이 주목을 받습니다. 분위기 어떤지 궁금해요. 네. 사실 이제 우리 당원들 중에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해서 호불호가 좀 갈려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이제 명확한 그런 분 중에 한 분인데, 근데 당원들이나 아니면 지금 민심 여기에 투표에 참여해서 이제 표를 행사하신 민심을 보면 정권 교체가 당의 이제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건요, 승리의 경험이 제일 중요해요. 누가 승리해 본 경험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해 본 경험에 대해서 또 높이 평가한 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10년간 여러 가지 여러 정당에서 승리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일정 부분 있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그런 말을 하겠지만, 이준석 대표도 밝힌 바가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런데 정당은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당무 우선권이 대선 후보에게 가요. 선대위에 많이 옮겨가죠. 네, 그리고 선대위를 대선 후보가 꾸려요. 그리고 선대위원장도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모셔오게 돼요. 그러니까 당 대표는 추천을 할 수 있지 선대위원장을 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에게 추천하고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겠다.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여권도 궁금합니다. 이준석 현상, 바람이 되는데 돌풍이 돼서 태풍이 됐다. 그래서 이제 여의도 정치를 집어삼켰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 당선 직후에 축하 메시지 보내고 여러 곳에서 축하 메시지 나오고 있습니다. 헌정사 첫 30대 교섭단체 첫 대표 맞는 것. 이 속내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여권에서 보면은 여권은 지금 파워 엘리트가 86그룹 아니겠습니까? 이 86그룹이 이런 야당을 볼 때 어떤 느낌일지가 좀 궁금해요. 사실은 아까 김종인 위원장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어떤 변화라는 것은 불안정하다는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의미로. 그 불안정을 잠재우기 위해서 김종인 위원장 같은 안정적인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도 보이는데, 지금 여권 입장에서는 사실은 야권보다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춰졌다고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정말 이 야권에서 불고 있는 젊음의 바람을 정말 부러워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간책이라고나 할까요? 사실은 부럽지 않은데 부러운 척만 하는 건지 저는 그런 게 궁금합니다. 부럽습니다. 부러운 부러워해야만 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등장은 사실은 대선 구도라든가 뭐 전국 구도를 바꿀 만큼의 어떤 변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의 어떤 중요한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뭐냐면 여야 막론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변화의 내용을 갖춰라는 어떤 메시지가 사실 이준석 대표의 어떤 발탁, 승리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당의 입장에서도 변화하지 않으면 지는구나라는 부분을 지금 인식하고 있어야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부담을 안고 지금 이제 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뭐 앵커 말씀하셨지만 국힘당이 이렇게까지 급속한 변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만큼 당이 어려웠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거거든요. 반증이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대선에서 승리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고 반면에 민주당은 조금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본다면 이제는 여유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 30대 당대표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뭐 송영길 대표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고 긴장해야 되고 특히나 뭐 여기서는 당대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장할 대선 기획단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진짜 역동적으로 국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또는 구성원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야권에서 불어온 젊은 바람으로 여권, 이 민주당도 참 여러 가지 신경이 많이 쓰일 텐데 그것 말고도 당에서 최근에 불거진 부동산 투기 의혹 12명에 대한 탈당 권유 이후에 정말 내홍 시끌시끌합니다. 관련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토지 구입이었고 대단히 당혹스럽습니다. 농기법 위반 의혹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고 인권 침해입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새롭게 변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결단이었다. 네, 지금 뭐 지도부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탈당을 하겠다고 하는 의원들은 굉장히 소수고 굉장히 거부하고 반발하고 이런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에요. 이 앞으로 이제 송영길 대표 그리고 지도부의 어떤 리더십에도 좀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12명 중에 7명이 지금 탈당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민주당이 반성하지 않는구나. 부동산 관련된 의혹에 엄정한 대처를 못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두 가지가 아쉬운데요. 물론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선당우사 정신으로 과감하게 탈당하지 않는 이 7명의 의원들에게 아쉬운 마음이 먼저 들고요. 두 번째는 송영길 대표의 정치력입니다. 이 정도 탈당이라는 무게감 있는 처분을 내릴 거라면 며칠 전부터 긴밀한 연락을 해서 최소한 권익위 발표가 나오자마자 이 사람들 다 하나하나 모든 일정 배우고 자택을 찾아가서 설득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다면 아마 이 7명의 의원 중에 상당수가 송영길 대표 뜻을 받아들여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발표하기 5분 전, 10분 전에 전화로 통보받은 의원도 있다고 하는데 네. 이런 식이면 본인들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탈당을 더 강하게 거부할 명분이 나름 생기는 거죠. 송 대표가 너무 앞서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국면이 아마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에게는 상당한 타산지석이자 반면 교사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도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그렇죠. 여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이 나왔을 때 이 의원들에게 탈당 권유나 또는 어떤 징계 조치를 내릴까 그리고 징계 조치를 발표하기 전에 최소한 사전 조율을 아주 긴밀하게 해야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이준석 대표가 이 현상을 보고 하고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먼저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야당에게 또다시 포인트를 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준석 당대표 선출 이후 정치권에 불어닥치는 쇄신 바람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대권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취임을 하면서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습니다. 야권의 상수가 된 이준석 대표. 거기에 따라서 대권 주자들도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앞으로 궁금한데요. 지난 한 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행보를 보이지 않다가 공개 행보에 오랜만에 나서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보고 가겠습니다. 입당은 좀 언제쯤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격적인 정치 행보는 언제쯤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 내지는 또 염려 이런 거 제가 다 경청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켜봐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언제쯤 공식적인 정치 행보를 할지 궁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선 절차가 아무리 저희가 땡긴다 하더라도 8월 중순이나 말 정도부터 저희가 이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나 대표님이 말씀하신 시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총장이 만약 8월 정도까지 만약에 결심을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답답한 지점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한참 남았다는 그 해석이 저는 그 시점 뒤는 아니길 바랍니다. 네, 8월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늦어도 8월까지는 와야 한다. 안 그러면 경선 버스는 우리끼리 알아서 출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으름장 아닌 으름장도 놓은 것 같은데요. 장혜찬 평론가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대변인, 대선 캠프의 대변인 2명 투톱 체제로 이제 꾸려서 진용도 갖춰지고 이제 정치 행보 진짜 선언하느냐 마느냐만 남았다. 이런 얘기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7월이냐 8월이냐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언제입니까? 이 시기를 못 박을 수는 없고요. 일단 제가 뭔가 하나 팩트부터 짚고 넘어가면 이준석 대표 경선 과정에서는 7월 이야기했습니다. 7월에 버스 출발한다고. 그런데 당대표 당선되고 나니까 아무리 당겨도 8월 중순이나 말부터다. 이건 경우에 따라서는 9월에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후보일 때와 대표 되고 나서 대선 경선 시작 시점에 대한 이 날짜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이게 7월을 이야기하다가 8월 말 또는 9월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나경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추석 이후라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나 전 대표와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말을 한 것은 사실상 제가 해석하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충분히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을 이준석 대표가 넓게 보장해 준 것이 아니냐. 전 이게 으름장이라고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 측을 향한 이준석 대표의 유화적인 메시지라고 해석을 합니다. 8월 말이나 9월이 된다면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도 상당한 이 시기에 대한 부담이나 압박감은 거의 느끼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런 팩트가 달라졌다는 걸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7월이나 8월이냐 이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 국민의 부름을 듣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 중에 중도층이나 무당층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중도 무당층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 아우르고 포섭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만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라서 기계적으로 뭐 6월이다, 7월이다, 8월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입당 시점을 고려하거나 지금부터 미리 결정질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간에 뭐 지지율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지지율은 잠시 뒤에 저희가 또 마련을 해놨으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득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윤석열 두 사람 케미가 맞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맞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야권 지지자들이 이준석 대표를 당대표로 이렇게 선출한 데는 사실상 윤석열 전 총장을 영입해서 대선을 승리해라. 그런 토대를 만드는 새로운 어떤 정당의 대표가 되라. 뭐 이런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오지 않는다면 사실 안고 없는 찐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특정인을 위해서 경선 일정을 변경하면 그것은 공당이 아니라 사당이다. 공당이 아니라 사당이다. 분명히 이거는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바꾼다면 사당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부분 쪽에서 그 일정을 계속 진행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만약에 그때까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당은 사분오열되고 분열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이준석 대표가 맞이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을 향한 공수처의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의혹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옵티머스 이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하고요. 또 하나는 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중교사 혐의를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 방해 혐의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냐 이 시기에 대한 말도 많이 나오고요. 민주당 내부 일각에서는요, 변호사님, 이게 과연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이냐, 몸값을 띄워주는 거 아니냐, 특히 이재명 지사 측에서 좀 탐탁지 않아 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된다라고도 해요. 예. 사실 지금 그 공수처에 이제 접수된 사건은 4월 23일 기준으로는 966건이고 이 중에 검사에 대한 고발이 408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1,500건이 접수돼 있답니다. 근데 통계가 검사에 대한 건 아직 통계가 안 나온 것 같은데 1,000건이 안 됐을 때 400명이 넘었잖아요. 그럼 1,500
사건이면 500명은 넘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가능성이 있죠. 예, 근데 왜 지금 윤석열인가? 이런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건 1번, 2번 그 옵티머스 관련, 2번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이 모두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과 박범계 장관이 정말 철저하게 감찰, 재감찰, 징계 모든 걸 다 해봤어요. 그래서 뭐 어떤 거는 대검 부장들, 검사장들하고 고검장 연석회의도 해서 무혐의로 나오고 징계위원회의 이후로도 못 들어가고 그런 사안들인데 무혐의가 명확한데 왜 이럴까? 그리고 이거는 뭐 기록하고 그다음 진술한 당사자들하고 다 남아있거든요. 그 진술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별로 없고 내규도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래서 왜 지금인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하면 내지는 일부 이제 여권 시각에서는 면죄부로 주려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 공수처가 역량이 이 관련 사건들을 지금 다 뭐 할 수 있는 역량은 안 돼요, 사실은. 네. 근데 이런 사건을 하겠다는 거는 그냥 검찰하고 기록 갖고 온 거 복잡한 기록 다 읽어보고 그냥 무혐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소환도 하고 뭐 어떻게 되든 기소를 해보겠다는 의견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공수처가 어떤 정무적인 감각이 없는 거냐 아니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 사건을 이제 7호, 8호 사건으로 한 거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그 검사를 그렇게 서울중앙지검까지 동원해서도 무혐의로 나온 사건들이기 때문에 자신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피해자 프레임이 씌워져서 본인들한테는 불리한 거 아닌가? 검사로서 항상 누군가 수사하고 이런 이미지만 있다가 검찰총장도 공수처 저런 데서 다 무혐의 나와도 2번, 3번 또 조사받고 이러는구나. 네. 이런 시각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 측에 꼭 불리한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아까 이제 뭐 공수처의 역량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보충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미 하고 있는 뭐 조희영 교육감과 관련된 사건도 있고 검사들의 수준은 부족하고 또 수사관들이 또 이제 원대 복귀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역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해 줬다는 것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 거 모두 정치적인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그 모든 부분을 다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수처 이 문제도 그런 것이냐? 그럼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이게 수사를 하게 된 배경은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제 수사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고발을 했는데 수사를 안 한다. 그러면 사실상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수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 결과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해서 사실상 뭐 혐의가 없다 그러면 무혐의 처리가 되는 것이고 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전 총장에게는 뭔가 문제를 정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정책 효과가 어떻다 그래서 수사하지 말아야 된다 또는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좀 형평성 어긋나게 좀 안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조국 전 장관이나 뭐 추미애 전 장관 모든 문제 조그만 것이라도 나오면 무조건 수사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를 올렸어요.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도 지금 고발이 된 상태인데 하면 안 된다? 이건 형평성이 어긋나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2019년인가요? 이거를 무혐의 처리를 했어요. 중앙지검장일 때. 근데 그때 만약에 무혐의 처리를 하지 않고 조국 전 장관처럼 많은 수사력을 집중을 했다면 그 이후의 사람들은 피해를 보지 않을 수도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명료하게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아니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1,500건이라고 검사 500명 넘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규원 검사 이런 사람처럼 실제로 지금 검사 판사로 일을 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는 사건의 경우에 먼저 수사를 해서 그 사람들을 직무 배제하는 게 국민들을 위한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순서를 어떤 걸 순서로 어떤 기준으로 국민한테 맞춰서 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 무혐의 처리 얘기하시는데 그건 내규와 모든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랐으니까 뭐 그 부분을 얘기하자면 그러면 살인자의 어머니 살인자를 낳으면 안 되는 거였나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인과관계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성윤 중앙지검장 때 옵티머스 본 사건이 문제가 됐는데 반부패부가 아니라 조사부에 있었고 그래서 질질 끌었기 때문에 축소 배당 축소 수사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런 서울고검장으로 있는 아주 중요한 국민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부터 먼저 해야죠. 옵티머스 사건 전체에 대해서 들여보더라도. 네, 이 특정인에 대한 뭐 언급 저희가 좀 주의하도록 하겠는데 뭐 이런 것처럼 뭐 두 분 말씀처럼 이건 어느 시각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답은 없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윤 전 총장뿐만 아니라 야권 내부에서도 여러 이름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 이런 표현까지도 나왔습니다. 저평가 우량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SNS에 글을 남기면서 이렇게 밝혔는데 여러 명의 이름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평가 우량주라고 해서 콕 집어서 언급한 인물은 원희룡 제주시사 그리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 또 하태경 의원들 당내 주자들을 거론을 했어요. 몇 개월 전만 해도 야권에 정말 대선 주자군이 보이지 않는다 이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당내뿐만 아니라 이제 외부에서도 여러 이름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네, 주자군이 일단은 좀 넓어졌다는 건 경선의 흥행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야권 입장에선 반가운 일이고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라면 과거 바른정당에서 함께했다는 그리고 비교적 소장 개혁 성향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당내 주자들을 띄우는 것도 국민의힘의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당내 주자들만 가지고 대선 치르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당내 주자들의 영향력과 존재감이 있어야만 좀 박진감 있는 경선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저평가 우량주라는 표현을 주식시장에서 많이 쓰는데 그 저평가 우량주들도 한 1년, 2년 있다가는 빛을 봅니다. 근데 4년, 5년째 계속 저평가를 받고 있다면 뭔가 저평가받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체적인 인물은 언급하시면 안 돼요. 네, 저는 언급한 적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왜 4년째 저평가인가? 왜 5년째 저평가인가?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자꾸 저평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세 분도 아주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요. 저는 뭐 이 중에 일부 개인적 친분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무조건 내가 당의 후보가 된다면 국민의힘의 당 지지율이 지금 높아지고 있으니까 내 지지율도 같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오산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선 주자는 당과 무관하게 본인의 브랜드 파워만으로 국민에게 일정 이상의 최소한 두 자릿수 이상의 지지율을 받을 수 있어야 어딜 가서도 대선 주자라고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분들이 우량주라는데 저도 동의를 하는데 우량한데 계속 저평가를 받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지 어찌되었든 지금 당 밖에 있는 주자들을 배제하고 내가 국민의힘 경선에서 뭔가 두각을 나타낸다면 과거 오세훈, 나경원 단일화 모델에서 안철수를 꺾었던 것과 같은 그 현상이 이번에도 되풀이될 것이다. 그때 오세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는 그래도 독자적으로 20% 이상의 지지율을 받았던 분들이거든요. 10% 이상의 최소. 그 상황과는 다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내가 국민들에게 저평가를 받는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도 국민의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준석 당대표의 경우에 이제 이번 주에 안철수 국민의 당대표를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 첫 시험 때 리더십의 시험 때가 국민의당과의 합당 그리고 국민의당과의 답을 합치는 거죠. 그 다음에 홍준표 의원 무소속 의원의 어떤 입당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뭐 3당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의 복당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합당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안철수의 국민의당이죠. 합당이 어떻게 보면 뭐 진전을 보고 있다가 대표 경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주춤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 두 분의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진 않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어린 입으로도 얘기했죠. 뭐. 그래서 오히려 안철수 대표가 최대의 수혜주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왜냐하면 자기가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그것을 하지 못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저는 안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빠르게 또는 조기에 뭐 이렇게 합당에 응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의 윤석열 전 총장과 입당 시기를 이렇게 조율해가면서 그때 오지 먼저 와가지고 이준석 대표 밑에서 체제에서 뭐 그것을 같이 하거나 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만약에 이제 만난다면 오히려 그러면 뭐 더블탑으로 가자. 당대표 나눠서 하자.
이럴 때 받을 수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합당이 조기에 다 이렇게 성취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홍준표 복당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뭐 쉽게 되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큰 사안이 아니고 워낙에 이제 뭐 오랜 기간 동안은 밖에 있었고 또 사실 대선 후보를 했었잖아요. 대선 후보를 네. 했던 분을 그렇게 밖에 오래 이렇게 두게 하는 것도 정치 도의상으로도 맞지 않는 거죠. 네, 뭐 이쯤에서 저희가 준비한 대선 주자 최신 여론조사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좀 같이 보면은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이 24% 동률입니다. 이제 밑으로 지지율이 쭉 나오고 있고요. 이제 얼마 안 남은 몇 개월 남은 이 대선에서 이번에 정말 좀 특이하게 주목을 하는 부분은 2030 세대입니다. 이번 뭐 경선에서도 그랬고요. 뭐 기존의 이제 재보궐선거에서도 그랬고, 젊은 세대가 변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캐스팅부터가 되지 않을까 과거와 다르게요. 이런 평가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네, 당연히 2030의 어떤 정치적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네. 부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뉴스에이 라이브에서 준비한 여론조사 두 개를 보면 네. 이 4대 기간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24대 24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 동률로 나왔습니다만 지난주 대비 같은 조사 지난주 대비 이재명 지사는 4% 하락했고요. 윤석열 전 총장은 4%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제 리얼미터 조사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다자구도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35.1%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하면서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훨씬 압도적으로 따돌리고 있습니다. 오차범위 바뀌니까 이런 표현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결과적으로 6월 2일에 연희동에서 모종린 교수 만난 게 공개가 됐고 네. 6월 5일, 6월 6일에 이 K9 자주포 피해자와 천안함 생존 장병을 만났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가 공개되니까 지지율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국민과 소통하면 지지율이 오른다는 게 적어도 이번 주에 여론조사로는 증명이 되었고요. 지금 이 MBS 4대 기간 여론조사에서는 특히 30대 지지율에서는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이재명 지사에게 조금 밀리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런데 ARS인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2030 지지율 오히려 윤 전 총장이 이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 전화면접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정치 무관심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는 2030에게는 대중적 인지도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가 한 발 앞서 있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럼 윤석열 전 총장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이냐? 정치에 크게 관심 없는 청년들이나 2030들도 자신을 편안한 대선 주자로 인식할 수 있게끔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소통하는 그런 청년 행보를 하는 게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남은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지율 얘기를 하면서 보충해서 만약 필요한 자료들이 저희가 있으면 나중에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뭐 윤석열, 이재명 두 차기 대선 주자의 가상 대결 붙여봤는데 또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리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런 경우가 나왔습니다. 뭐 이재명 지사와 비교했을 때 큰 퍼센테이지 차이는 솔직히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는 33%였는데 지금은 30%니까요. 자, 이거를 어떻게, 이런 결과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 야권 후보, 잠재적 야권 후보가 사실상 좀 더 많은 지지를 받는 거는 현 정부에 대한 평가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인 경쟁의 단계가 되면 사실상 두 후보의 어떤 국면으로 두 후보를 평가하는 국면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이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은 저는 낮게 보고요. 아까 장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소통을 늘리니까 이제 지지율이 오르더라. 사실상 소통을 늘렸다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행사장에서 많은 기자들이 사실 질문을 했거든요. 본인이 얘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일방소통인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쌍방소통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소통을 하고 공개 행보를 하면 늘어날 것이다. 자, 전면적인 검증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네. 꼭 지지율의 어떤 상승으로만 이어진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 선상에서 많은 것들이 사실상 검증이 되고 오히려 더 지지율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추세선으로 계속해서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뭐 양자 대결뿐만이 아니라 이제 언더독, 그러니까 뭐 지지율이 아직 미비한 후보들이 굉장히 아직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뭐
뭐 이렇게 일각에서 얘기하는 거 이낙연 전 대표나 아직 정세균 대표, 뭐 추미애 전 장관 아직 뭐 얘기 뭐 철만 선언하지 않았지만요. 이런 뭐 큰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뭐 다음 주에 이제 정세균 전 총리나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출마 선언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빅 이벤트들이 일어나면은 이 언더독 후보들의 어떤 지지율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관심도는 굉장히 올라갈 텐데 그 내용을 좀 이제 국민들에게 잘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가야 돼요. 지금의 양강 구도라는 것이 굉장히 견고하고 굉장히 오래 기간 동안에 지금 형성이 된 거거든요. 이거를 사실상 깨려면 그만큼의 어떤 충격적인 어떤 장면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지금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다음 주나 뭐 이후에 두 분이 발표를 할 때 어떤 내용으로 할지가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최근에 불어온 젊은 바람 이후 셈법 계산에 분주한 대선 주자들 움직임 분석해봤습니다. 1대 29대 300. 어떤 대형 참사 한 건이 발생하기 전에 같은 요인으로 유사한 29건의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그 이전에는 같은 원인에서 비롯된 사소한 증상들이 300건이나 일어난다. 미국 보험회사에서 7만 5천 건의 산업재해를 분석해 밝혀낸 하인리히 법칙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보내지는 사전 경고, 사소한 전조 증상들, 우리는 애써 무시하고 있던 건 아닐까요? 제가 저기 앞에서 가지고 그냥 저걸 샀거든요. 건물이 이렇게 뭐 흔들리다니까 아니 없었어요. 그냥 순식간에 무너진 거예요. 저쪽으로. 지난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붕괴 참사. 현장에선 수백 번의 위태로운 순간이 겹치고 겹쳤을 테지만 오히려 설마라는 안일함이 앞섰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설마는 불행하게도 사람을 잡았습니다.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에 속도와 수익만 쫓는 개발 사업. 어느 순간 관행처럼 되어버린 다단계 하도급. 졸속공사는 말해 뭐하겠습니까? 관리 감독 소홀에 고명불이 된 안전사고 예방책까지. 사고가 안 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구조입니다. 예견된 인재.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던 겁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그렇게 지나간 버스를 겹쳤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하늘에 달비 엉망이었다고. 불안정한 요소가 한순간 무너지고 깨어지며 발생하는 사고. 1970년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2019년 광주클럽 붕괴 사고, 2019년 서울 잠원동 붕괴 사고.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며 외양간을 뜯어 고쳤지만 결과적으로 변한 건 없었습니다. 높은 고층 건물의 아름다운 야경, 우수한 도시 설계와 정비 수준, 겉은 번지르르한데 안전은 뒷전인 속빈 선진국, 21세기 대한민국입니다. 전쟁의 참화를 딛고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인 고도 성장은 세계에 유례없는 한강의 기적을 낳았습니다. 속도전은 불가피했지만 개발 우선주의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어떻게든 값싸게, 어떻게든 빠르게가 미덕이었던 시절. 돈과 속도 이전에 안전이 먼저고 사람이 먼저고 내실을 다지는 게 먼저입니다. 만일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라는 중국 고대 기나라 사람의 쓸데없는 걱정 기우. 이제 저 건물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라는 현대 한국 사람의 이유 있는 걱정에 한우가 될 판입니다. 인간이 만든 수준 이하의 사고에 우리들의 이불 밖은 한층 더 위험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네, 성추행피해로 숨진 공군 여자 중사의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직속상관 2명이 구속됐습니다. 구속 모습 보시겠습니다. 왜 은폐하시려고 그러셨나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상관 2명이 사건 발생 석 달 만에 구속이 됐습니다. 평론가님. 네, 두 사람 다 성이 똑같습니다. 노 씨입니다. 한 명은 노 상사이고 네. 한 명은 노 준이인데요. 일단은
이 이중사의 이 여러 가지 피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을 정식으로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 편을 들면서 심지어는 이중사의 남자친구에까지 압박을 가하면서 가해자가 불쌍하지 않냐 이 고소를 취하는 방향으로 압력을 가한 혐의가 주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 중에서 노준희 같은 경우는 네. 심지어 또 다른 회식 자리에서 이중사를 성추행했다는 네. 별도의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당 혐의들이 사실이라면 부대 전체에서 이중사를 대상으로 성추행을 하고 성추행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하지 못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압박을 했다는 겁니다. 은폐하고 회유했다. 네, 이중사가 느꼈을 정신적인 압박감과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감히 짐작조차 되지 않는데요. 일단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다는 것은 혐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소명이 가능하다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지고요. 더 추가적인 수사와 함께 이 노준희 같은 경우는 다른 또 여군에 대한 성추행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 만큼 네. 관련된 사안 계속 뻗어나가서 최대한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더 많은 사건의 진실들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참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일 이 중사의 아버지가 참고인 신분으로 또 출석을 한다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뭐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뭐 여러 가지 피해 사실 있고 나서 실제 어떤 그 회유와 협박이 있었는지 네. 가족들한테도 있었고 지금 이제 혼인 신고를 한 사람이죠, 그죠? 약혼자였던 사람한테도 있었으니까 얘기가 나올 텐데요. 너무 안타까운 게 병영 문화 혁신 뭐 5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도 혁신을 하겠다 이랬는데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얘기를 한 거에 의하면 2011년과 2015년 구간으로 나누고 2016년과 2020년 구간으로 나눠보니까 군사법원에 기소된 건수가 그 총 접수 건수가 632건이 증가했는데도 실형 건수는 줄어들었다. 그리고 성범죄는 매년 군에서 1000건 정도 발생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병력문화 혁신을 하자고 하는데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사건도 너무 안타까운 게 3월 초순에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망하고 나서야 빨리 구속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제 저희가 사실 이런 그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2017년에 또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그 뒤에 대통령이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안 하고 계시다가 이번에 사고가 있고 나서 이제 빈소에도 가시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구속 직무유기로 이런 사람들도 군사법원에서 영장도 빨리 발부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태도를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뭐 군검찰 수사 뭐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서 이런 사안 뭐 계속 고구마 줄기처럼 그동안 안 드러났던 사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월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체계가 완전히 사실은 어떻게 붕괴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양성평등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보고가 돼야 되는 것이고 수사가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사실 2차 가해가 가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늑장 수사에다가 회유, 협박, 은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어떤 형태로든 징벌적인 어떤 처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다시 은폐하거나 뭐 이런 조작하거나 뭐 회유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엄청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모두가 다 인지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금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이어서 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성범죄 사건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남성판 N번방 사건이다. 제2의 조주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사람이고요. 29살 남성 피의자 김영준입니다. 저희가 검찰에 송치될 때 당시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영상 녹화 왜 하셨습니까?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신상 공개 결정됐는데 마스크 좀 잠깐 벗어주실 수 있을까요? 마스크 좀 잠깐 내려주실 수 없으세요? 지금 혼자 하신 겁니까? 공범 있습니까? 저 혼자 했습니다. 네, 뭐 지금 혼자 했다라고 말을 한 이 사건 지금 피해자만 1,300여 명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김영준 같은 경우가 데이트 앱 등에서 다른 여성의 사진을 도용해서 남성 네. 피해자들을 유혹한 것이고요. 그 뒤에 이제
화상 채팅이라고 하죠. 영상 채팅을 강요하면서 여러 가지 이 남성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만한 장면 등을 녹화해서 나중에 네.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2, 제3의 협박으로 계속해서 성착취 영상을 찍어갔다는 점에서 엠번방 사건을 일으켰던 조주빈과 범행 수법이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피해자들이 다 남성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네. 피해자들은 어떻게 속았느냐? 네. 이 김영준 같은 경우가 기존에 다른 어떤 좀 이 여성이 나오는 음란 영상을 도용해서 본인이 음성 변조 프로그램까지 써가면서 남성 피해자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기 때문에 김영준 외에 또 다른 공범이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목이고요. 피해자도 많지만 이 해당 피해 영상이 무려 2만 7천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너무나 많은 피해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관련 영상이 더 이상 유포되지 않도록 싹을 자르는 것도 꼭 필요한 조치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남성인 김영준이 어떻게 여성인 척을 할 수 있었냐. 피해 남성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카메라 구도를 굉장히 강요를 했다. 예를 들면 역광 같은 거에 굉장히 민감하고 카메라를 최대한 잘 보이게 설치를 하라고 하면서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엽기적인 행동들을 지시를 했거든요. 피해자들마다 그 범인이 보내준 영상이 이제 다 다르더라고요. 수만 개의 영상들을 각자 상황에 따라 내보내면서 입모양을 다 따라하는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이걸 알아채지 못하고 김영준은요, 불법으로 찍은 영상을 가지고 피해 남성들을 협박을 했습니다. 돈이 아닌 또 다른 성착취물 촬영을 강요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를 위해서 판매해서 수익을 내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게 2만 7천여 개의 영상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겁니까? 거기다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요. 그리고 카메라 등으로 이제 그 신체의 특정 부위를 촬영하고 그리고 촬영물을 이용해서 협박 강요까지 하고요. 그리고 아동 그 청소년 뭐 7명을 모텔로 유인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음행을 또 강요했나 봐요. 근데 사실 제가 보니까 지금 이 형량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음행을 강요했는데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요. 외국 같으면 이런 범죄가 지금 적용되면 살아서 절대 나올 수가 없고요. 150년 이렇게 나오죠. 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되면 사실 뭐 무기를 선고하고 이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번에는 법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볼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편집 배포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당사자는 이 본인은 얘기를 절대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공범도 있으면 꼭 적발해야 될 겁니다. 네, 지금까지 최근에 불거진 성범죄 중심으로 남성반 N번방 사건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신의 한 수 시작합니다. 이현용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도 정말 너무 더운데 이런 찜통더위에 보면 좋은 영화 오늘 추천해준다고요? 네, 오늘은 영화 보는 내내 더위 생각할 겨를이 없는 신작 영화 2편을 준비했습니다. 오는 16일 개봉하는 콰이어트 플레이스 2, 그리고 지난 9일 개봉한 택시 추록입니다. 네, 먼저 이 콰이어트 플레이스 2는 1편의 속편이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소리를 듣고 공격해오는 괴물로부터 생존해 나가는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아빠는 전편에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죽었고요. 이 엄마가 갓 태어난 아기까지 새 아이를 홀로 지켜내야 하는데요. 잠시 한 장면 보시죠. 이 집이라는 공간을 주 배경으로 했던 전편과 달리 마을 전체로 공간이 확장됐습니다. 네, 뭐 소리가 중요한 영화니까 음향 효과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은데요. 네, 영화의 음향 효과를 극대화한 작품인데요. 극중 소리를 듣지 못하는 딸 레건 역을 맡은 배우 밀리센트 시몬스는 실제 청각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레건의 입장에서 자궁 속에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소리가 제거되는 경험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 관객들이 영화 속 일상의 작은 소리들에도 긴장감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 극중에서 나오는 부부가 알고 보니까 또 실제 부부라고 하던데요? 네, 감독이자 남편 역의 존 크랜신스키, 아내 역의 에밀리 블런트는 실제 부부인데요. 이번에도 감독과 주연 배우로 호흡을 맞췄습니다. It almost ruined our marriage because I was terrified about putting my wife into such a
a scary situation. But there was a pod driver on the top of the car who was actually driving the car who was. 네, 다음 영화는 캐시 트럭입니다. 알라딘을 연출했던 가이 리치 감독 작품이죠. 네, 국내 관객들이라면 지난 2019년 개봉한 디즈니 실사영화 알라딘을 보신 분들 적지 않으실 텐데요. 1200만 넘게 보셨으니까요. 이번엔 동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아들을 잃은 조직 보스의 차가운 복수극입니다. 잠시 한 장면 보시죠. Leave this to me. Get in the truck next time. Sorry, pal. 네, 뭐 주인공이 하필 현금 수송 회사에 취직한 겁니까? 네, 범인을 찾다 보니 이들이 현금 수송 차량을 털었던 악질 강도단이었던 걸 알게 되면서 신분을 속이고 긴 복수에 나선 거죠. 네, 뭐 사실 예고편을 보면은 총 쏘는 장면들이 대다수라서 자칫 지루하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 제이슨 스타뎀이 맡은 극중 H는 거대 조직에 맞서면서도 흐트러짐이 없는데요. 아들을 죽인 범인을 잡겠다는 당위성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뚝심으로 거침없이 밀고 나가는 액션이 몰입도를 더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감독 가이 리치와 주연 배우 제이슨 스타뎀은 사실 예전에도 이 작품 여러 개를 함께 했었죠. 네, 영국 출신인 이들 감독과 배우는 록스타겐 토 스모킹 배럴즈, 스네치, 리볼버 등에서 멋진 액션과 캐릭터를 구축했는데요. 2년 전 알라딘의 양탄자로 이 마법의 세상을 구경했던 관객들이 이번엔 현금 수송 차량에 함께 타고 모험을 하게 해주려는 듯합니다. 하늘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는 이 부감숏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제3자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다 점차 지상으로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극중 인물에 동조하게 만듭니다. 네, 초여름의 더위를 달려줄 긴장도 높은 영화들 잘 봤습니다. 이현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을 앞서갑니다. 이번 주 이 뉴스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가 미리 뽑아왔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뉴스입니다. 지난해부터 18개월간 금지됐던 대중음악 공연이 내일부터 재개됩니다. 최대 관람객 4,000명. 철저한 방역 아래 공연 진행이라는 조건이 붙었는데요. 기립, 함성, 떼창도 금지됩니다. 프로야구 야구장 입장 관중도 모레부터는 30%에서 50%로 대폭 확대됩니다. 파업 중인 택배노조가 모레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사측과 교섭에 나섭니다. 택배노조는 분류인력 추가 투입 즉시 시행 여부를 두고 사측과 협의 중인데요. 다만 택배노조에 가입한 택배기사가 약 10% 수준이어서 운송 지연 등 파장은 크지 않을 걸로 보이네요. 네,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이번 주 수요일 도쿄올림픽 야구대표팀 최종 엔트리를 발표합니다. 154명의 사전 등록 명단 가운데 김경문호의 올해 24명의 이름이 호명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엔 정부가 3, 4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7월 우선 접종 대상자는 60세에서 74세 중 사전 예약을 했지만 6월에 접종하지 못한 어르신, 또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사와 고3 수험생과 재수생 등이 접종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아니, 홍앵커 요즘에 진짜 너무 덥지 않습니까? 오늘 도대체 낮에 몇 도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네, 뭐 어제보다도 더 덥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31도, 또 전주와 광주, 대구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한 햇볕 때문에 자외선 지수도 높게 치솟겠습니다. 아니, 네, 알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고 모자나 선글라스도 챙겨야겠네요. 오늘 근데 비 소식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남부 내륙에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비의 양은 한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네, 남부 내륙에 사는 시청자분들 작은 우산 하나 챙기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날씨도 알려주시던 찜통 더위는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네, 일단 이번 주 목요일 중부를 시작으로 금요일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때쯤인 주 후반엔 기온이 내려가서 초여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그 전인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에잇 라이브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